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려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예비 신랑과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인차가 다르다지만 이번 결혼 때 너무 많은 걸 바라던 예비 시모의 노골적인 행동은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따로 받으시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다길래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처음 뱉은 한마디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니 저희 집안이 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점이 제일 걸린다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시모가 그동안 예비 신랑에게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 며느리의 기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조건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바라보셨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말들은 예비 신랑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를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던 시모는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좋게 헤어지길 부탁하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걸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준다 해도 제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네가 어차피 이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머리가 있다면 그 돈 받아야지. 상황 판단이 그리 느려서 되겠어? 고집 부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버텨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경험하게 될 거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돈 받아도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헤어져 달라는데 돈까지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아들과 함께 놀아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넣어놔도 된다. 너희 집안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다면서 그 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어?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어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준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 하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치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결혼에 대해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시 대화를 했을 텐데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행동하셔놓고 뒤늦게 집안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돈 봉투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억지로 결혼한다면 분명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고 예비 신랑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같이 헤쳐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고 제 말을 믿기 힘들어하던 예비 신랑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비 신랑을 통해 시부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었고 예비 시모 또한 따로 만나기 전까진 결혼 허락에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태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설명을 하기보단 제가 남자친구한테 단둘이 나눴던 대화와 돈 봉투까지 나왔었다는 상황들에 대해 말했다는 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예비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어 알린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예비 시댁으로 불렸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저런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지 알아?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내가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는데 너의 그 입방정 때문에 지금 가족들 분위기가 어떻게 됐니? 끝내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미 너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각자 급이 있는 건데 오르지 못할 나무에 매달려서야 되겠어? 어머니, 저희 연애만 5년 했어요. 그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분명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땐 이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에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것뿐이지 이미 속으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너를 따로 만나자고 했던 거고,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5년에 대한 보상금까지 챙겨줬으면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결혼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인정하고 다른 남자 만날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려 들어? 당신도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저의 편을 들고 있는 건데? 서로 좋아서 5년을 만나왔는데 결혼 허락 못하겠다는 한마디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건 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 아직도 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막아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가 당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아들을 위해서 이 결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랜 시간 연애한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지. 소꿉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결혼 문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결혼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좋고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에 대한 아픔뿐이겠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빠가 가진 뒷배경을 보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서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웠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시겠지만 사랑을 선택한 건 다르지 않잖아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길 원하세요? 예비 시모의 굳어진 얼굴과 눈빛에선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대기업을 나온 남자친구가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저와 결혼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받게 될 용돈 또한 예비 시모가 생각해 두었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저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지속해도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예비 시부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최대한 분위기 좋게 끝내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도 좋은 점 하나쯤은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둘의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둘이 사랑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이 문성이의 인생을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부모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혀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아, 글쎄. 쟤는 내 며느리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당신이 문성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곤 하지만 이건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문제라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둘의 결혼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오네요. 제 인생 남이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반대한다고 이 결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충분히 의사 전달했으니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좋게 받아주세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한 말은 쟤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야? 엄마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냐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고 나서야 땅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극단적인 면만 보려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꺾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결혼을 허락해줬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내 아들과 앞으로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아파트 집값이 아마 9억 정도 될 거다. 그에 맞게 너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줘야 할 거야. 보통은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두 달 전에 예단비를 받는 게 기본 절차이지만 지금 내 기분으로는 아직 상견례할 마음이 없으니 네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상견례를 하든 말든 기준을 정하도록 하마. 원하지도 않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는데 상견례부터 해서 예비 사돈끼리 얼굴 붉히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테니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나에게 보여주거라.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 건 충분히 확인했으니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 3일 시간을 주도록 하마. 그렇게 예비 시모가 결혼을 허락해준 대신 추가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했어요. 3일의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 정하는 아파트 금액의 10% 정도를 예단비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예정대로 3일이 지난 뒤 저를 다시 집으로 불러 드렸고 그렇게 제가 준비한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에 있는 9천만 원이 예단비로 준비한 금액인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9천만 원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는 그냥 전문대조래.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차려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다가 내 아들 만나 앞으로의 인생길이 훤해졌는데 최소 1억도 아닌 9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너한테 3일의 시간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까지 네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라고 3일을 준 건데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9천만 원의 돈이 전부인 거야? 이 돈이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 것 같고 분명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고작 이 정도라니. 너희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기준은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니 어쩌겠어. 이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지.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너를 미리 부른 건 저번에 따로 만나서 대화했던 거 기억하지? 그걸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나는 내가 준 봉투를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 조금도 없었다. 조용히 처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너 하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잖아.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길이 훤할 테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동안 내 아들과 연애하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왜 지켜만 봤는지 알아? 내 아들이 헛헛할까봐 잠깐 동안 데리고 놀라고 뒤에서 보고만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끝까지 가려고 하네. 예비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통장을 주워들어 제 뺨을 올려치더니 보란듯이 통장을 마구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힘들게 마련한 9천만 원이 들어간 통장으로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 손에 들려있던 찢어진 통장을 뺏어버린 뒤 가방에 넣은 다음 원하는 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 통장으로 제 뺨을 올려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주스를 예비 시모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렇게 뒤돌아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동시에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가 저를 향해 도자기를 던졌고 그걸 본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막아서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가 깨어나지 않길래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닥에 혈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남자친구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구조대원 분들에게 빨리 좀 와달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던 구조대원분은
머리가 크게 다친 상황이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니 상태만 확인하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함께 들어온 예비 시부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왜 예비 며느리를 향해 도자기를 던진 건데? 당신 때문에 문성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책임질 거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온 행동이야.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데?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빨리 흔들어 깨워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흔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구조대원이 하는 말 못 들었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당장 내 아들 살려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그거 당장 안 내려놔? 지금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우리는 오늘부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부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든 제가 나가야지. 전염만 없었어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다시는 내 집 앞에 어신도 하지 마. 예비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야? 어찌된 게 당신은 되려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뭘 잘했다고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어. 자식까지 이 꼴로 만드니 속이 후련해. 경찰 조사 진행되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부 빠짐없이 증언하고 법적 처벌을 똑똑히 받게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못 넘어가.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구조대가 와서 남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뒤이어온 경찰분들이 예비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상황 설명을 했고 예비 시부가 뒤처리를 하겠다면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응급실로 가보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에 대해 듣게 됐는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을 뿐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라서 하루 정도 입원해 안정을 취한 뒤 태어나면 될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깨어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가 제 앞길을 막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여기에서 멈추길 바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시모는 그날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통장으로 뺨을 내려친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다면서 합의금을 던져줬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처음엔 소송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크게 다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와 합의금을 던져줬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남자친구가 더 크게 다쳤기 때문에 통장으로 내려친 거에 대한 합의금만 보상해 주겠다면서 제 얼굴에 9만 원을 뿌린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크게 다쳤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을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바닥에 떨어진 9만 원을 들어 밖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달려가 9만 원을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줬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길래 인간 취급조차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저 또한 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도자기 파편이 튀면서 제 얼굴에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뒤 상당히 힘들어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면 그만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있겠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 명절 때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차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벌써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집안은 새형님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도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만삭이었던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일주일 후에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명절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모 얼굴 보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 형님들은 시댁에 도착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저도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라면서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 주방에 들어가 일할 필요 없다면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 형님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었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던 상황이라 시모에게 주방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형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모도 느끼고 있었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삭이라고 주방엔 발도 들일 것 같지 않더니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봐.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동서는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 음식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앞으로 드라마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가 주방일 하기 전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결혼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지만 만약 다음 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해. 그때는 임신한 몸도 아닐 텐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될 거야.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 싱크대 위에 야채 있으니까 그거 좀 손질해줘. 역시 형님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한마디 싸붙였을 텐데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막내 동서인데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막내 서방님이 왜 동서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죠. 하필 데려와도 친정도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셨죠? 그때 정말 불편해 하셨었는데 서방님이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지만 결혼식 때 남들 시선 봤죠?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신랑 측엔 하객들이 꽉 차 있었는데 신부 측엔 사람이 20명도 안 됐었으니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저도 이 결혼 막내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제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았잖아요. 서방님은 동서가 좋아서 결혼했다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눈치를 집에다 두고 온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못해서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나오고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형님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새 형님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건데 본인들과는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는데 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형님들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형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잠시 쉬기 위해 큰 형님한테 아랫배에서 진통이 와서 잠시 진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 형님이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린다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주방 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네? 아니, 동서만 애 가져봤어? 나는 둘째까지 봤고 큰형님은 셋째까지 봤어. 셋째 동서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진통 온다고 주방일에 손을 떼려고 해? 나는 출산 전까지 주방일 했었어. 어디서 지금 엄살을 부려? 하던 일마저 끝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너희들 또 막내 며느리 잡고 있었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럴 거야? 모처럼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으면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아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셋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말거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내 동서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도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막내 동서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집안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자체가 동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 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내 동서랑 저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럼 저희야 편하죠. 누군 명절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만들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주방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머머머, 저 만삭이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일 시키셨으면서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막내 동서를 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 모르세요? 형님, 저희 이제 그만 주방일에 손 떼죠.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너희들이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내 딴에도 노력 많이 했었다. 둘째 네가 만삭 때 내가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방일 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난 뒤 내 앞으로 재산 들어온 거 탐나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다 알면서도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막내가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면 같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이럴수록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도 너희들 붙잡을 생각 없다.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교통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래도 빨리 결정들 해. 세 형님들은 시모에게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을 데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주었고 세 형님들이 들어간 각자의 방에서는 저와 시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서 세 형님들이 아주버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모의 손길은 저희 엄마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시모와 남편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홀로 지내온 세월들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모와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세 형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간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눈빛이었고 뒤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말리는 아주버님을 뿌리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서방님은 도대체 왜 막내 동서와 결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쟤를 선택한 거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라도 나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한 건데 형수님들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는 거냐고요? 그러는 형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잘났는데요? 세상에 널린 여자들 중 한 명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 어떻게 셋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형들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살아온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고 좋게 웃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문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들이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 분열을 주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형수님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형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 형수님들 싫다고 반대한 적 있었어? 형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던지. 나는 오늘 엄마랑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곧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굴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형수님들 계속 방치할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도 그런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형님들 편에 서서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정된 일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지 진통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흥분한 남편과 시모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진통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이 시작이 되자 서둘러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진통으로 인해 혼절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모가 방에서 급하게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세 형님들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친정도 없는 게 병문안 누가 가냐면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며 심각한 와중에 막말을 퍼붓는데 첫째,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세 형님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살펴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손을 올려 붙였어요. 지금 막내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앞에서 웃으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셋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도와주기는커녕 웃고 있어?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들 나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웃긴 걸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동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군 뭐 애 안 낳아봤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저희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올 생각 없어요. 누구는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동서나 챙기세요. 여보, 집에 가게 짐 챙겨. 세 형님들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고생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출산에만 집중한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산후조리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출산 소식을 들은 새형님 내외가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심오한 남편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을 붉혔지만 새형님들은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머리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서 잠깐 온 것뿐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그이가 하는 사업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순 있잖아요. 어머님 세상 떠나면 그 돈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실 텐데 그 전에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니?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다. 어머머머, 그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서만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행동하셔야죠.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장들 나가. 아, 진짜. 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도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재산 나눠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거예요? 저 탈북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일들인데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주고받는 대화 억양부터 이상하고 서방님 결혼식 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탈북자 시선은 좋지 않다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사돈어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너 결혼하고 애까지 싸질러 놓고 나서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이 예전에 남의 집에서 금품 털다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었던 얘기 뒤늦게야 꺼냈었잖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돈어른과 너는 다르니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까지 낳은 걸 보고 참아왔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다. 살면서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지금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내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차별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보인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된 재산은 벌써 내 막내 며느리에게 전부 입금시켰다. 너희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목숨 걸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결정한 거니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재산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내봐. 누가 더 불이익인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면 끝이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새형님 내외에게 분노를 했어요. 제 통장에 입금시킨 시모의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들 경악을 했고 말도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새형님 내외는 그것들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새형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건너왔었지만 그때만 해도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모는 새형님 내외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했고 일단 저희 부부를 데리고 현재 시이모님이 계시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한국 땅을 밟고 있는 한 새형님 내외가 제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시모와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형님 내외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저희가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80년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네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이와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모와 하나뿐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일자로 명절이 코앞이라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한창 꽃다울 나이에 20대 때 사랑 하나 바라보고 남편과 결혼을 했었어요. 이혼이라는 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연애 때 보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변해버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점점 제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항상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항상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서로 부부가 됐으면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상처되는 말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이었던 제 학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없는 형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의사가 되고 싶어 항상 열심히 했었는데 결혼 이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갔어요. 남편은 저를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고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걸고 넘어졌죠. 저는 이런 생활들이 너무 답답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남편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무엇인지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는 있었지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에 결국 눈물까지 쏟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합격하는데 너 혼자만 전문의 시험 떨어졌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를 하겠다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학교에서 놀고 먹기만 했지? 남들과 똑같은 시간 써가면서 학교 생활 했을 텐데 도대체 왜 너만 떨어진 이유가 뭐야?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내가 시험을 망치게 했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거 아니야?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남 탓을 하지. 실력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요한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너는 처음부터 머리에 든 게 없었으니 시험에서 떨어진 거겠지. 1년 뒤에나 다시 시험 볼 수 있다며? 그때까지 어울리지도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매달리고 있게? 그냥 내가 아는 사업 도와주는 게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 머리로 그만 때려치우지 그래. 장인 장모님도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소. 당신은 의사 만들어서 인생 좀 바꿔보겠다고 지금까지 모든 걸 투자했을 텐데 시험에 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걸?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의사 때려치우고 내가 하는 사업 옆에서 도우면서 아이나 가질 생각해. 우리 집안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의사가 돼야겠어? 엄마도 당신 시험 떨어졌다는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냥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 하더라.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건 의사보다 손주 보는 걸 더 급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가정에나 충실해. 남편은 이미 한 번 떨어진 시험, 다음에도 또 떨어질 게 뻔하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 또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의사시험에 떨어진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부모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다시 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자신감이 떨어진 만큼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 많았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기회는 또 있을 거라며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 힘들게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데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좌절하기보단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시험을 또 봐야 할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신문을 돌돌 말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신문지로 내려친 뒤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날에 했던 말 벌써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한기로 흘려버린 거야?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전문의가 개나 소나 되는 줄 알아? 시험에서 떨어진 것부터가 너는 이미 자격이 없다는 건데 계속 헛발질만 하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아이 가질 계획하고 내 사업 도와주면 되는 거야. 여자가 집안일만 잘해도 집안이 화목해지고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괜히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려? 대학 나온 여자들이 왜 취업 안 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는지 알아? 그만큼 여자가 사회생활 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평등하지가 않아서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밖에 내던져지면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사업 도와주는 게 싫으면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 쓰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랑 잘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우리 엄마가 오늘 산부인과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했으니까 이따가 당신한테 연락하면 그때 약속 잡아. 당신한테 나는 그냥 아이 낳고 집안일이나 하는 주부로 살면 만족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나 또한 꿈이 있어. 어제 너무 충격받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나 그동안 당신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시험 준비에 온 정신을 쏟을 수 없었고 당신이 나한테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자신감 또한 낮아졌었다고.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면 시험에 합격했을지도 몰라. 내가 떨어지게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좋은 말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어? 나는 아직까지 아이 가질 생각 없고 다음 시험 준비할 거야.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꼭 합격할 거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나한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당신이 뭔데 신문지로 내 머리를 내려쳐? 당신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당신이 하는 그 사업도 아버님 밑에서 배운 거잖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당신이랑 나는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다르다고. 내가 의사가 돼야 우리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만 집중하자. 내가 뭐라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을 돌돌 말린 신문지에 담아 남편의 머리에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각자의 시간차가 다 다른 건데 저를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던 남편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저보다 5살이나 인생을 더 살았으면 그만큼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되려 자기가 계획했던 틀 안에 벗어났다는 거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이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한 채의 고민도 없이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가 바로 이혼하자는 말에 고민도 하지 않자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남편은 어제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를 기다리는 동안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내었고 저 또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로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 더 이상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려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만 가득 들었고 시모는 오래 걸리지 않아 도착했는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드리자 시모는 급하게 들어와 저를 꼭 잡아먹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노려보시면서 삿대질로 시작해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손주를 언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너 멋대로 할 거야? 처음 너를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의사 며느리 볼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한 거였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알아? 어차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 네가 의사가 되지 않아도 손주들만 낳아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을 통해서 전달해 준 건데 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니? 내년에 네가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때도 떨어지면 1년의 시간 그냥 허비한 건데 내가 그 꼴을 또 봐야 한다는 거잖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손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한 번도 안아볼 수 없이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세상 떠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눈 감기 전까지 너를 원망하겠지. 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방금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내년에 또다시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엄마 말대로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멍청한 머리로 의사가 된다 한들 환자를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결국 망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좀 더 현명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손주들 순풍순풍 낳아서 가정에 충실한 그런 여자가 데리고 살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의사 며느리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한다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마음에도 없는 사람 끼고 살아요? 이참에 그냥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당신처럼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처음 봤고, 더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자고.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애도 없는데 어려운 결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처럼 저한테는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당신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이 살아왔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삶 살아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머님 인생에 오점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머님 운전 좀 해보겠다며 필기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5번이나 떨어지고 포기했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차 타고 싶지 않다며 운전면허 따서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더니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진 이후 자존감 하락으로 한동안 우울증까지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 한 적 있었어요? 다음번 시험은 꼭 합격할 거라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에게 2번의 기회는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 그동안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이 맨날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핏줄이 좋은 집안도 아닌데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냐고 멍청한 머리로 절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며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았다고요. 저 이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혼하기 전까진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럼 서로 믿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모와 남편을 상대로 제가 가진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고 이혼하겠다는 말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헤어지는 날에도 자기와 이혼한 걸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었다면 저는 또 탈락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됐는지 시험을 보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았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도 또다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보단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40이 넘어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제가 40이 넘어가는 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에 질려버려서 저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던 터라 결혼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누군가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정말 위급한 환자들만 봤기 때문에 수술도 많이 밀려 있어서 남자와 연애하는 그런 시간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바라왔던 삶을 지금도 만족해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술이 한 차례 끝이 나고 집에 가려고 환복을 한 다음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줬었던 전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었죠. 예전과 변한 건 하나도 없었고 말투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뭐 얼굴을 보니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너희 부모님 중 한 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냐? 그동안 돈 좀 벌었나 봐. 여기 특실 비용이 얼마짜린데 여기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 보면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건데 누가 어떻게 된 건데? 꼴을 보니 너는 결국 의사가 되지 못했나 보네. 보통 의사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을 텐데 지금 너는 누가 봐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병원에 온 사람 같잖아. 나는 그대로인데 너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몇십 년 만에 얼굴 봤으면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던지 아니면 모른 척하면 되지. 굳이 불러 세워서 막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소? 거 봐. 그때 분명 얘기했지? 너는 절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인생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어 올라봤자 그 삶이 크게 변하진 않거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는 딱 봐도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네. 여기 특실도 대출 받아서 들어온 거지? 부모 잘못 만나 병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겠소. 내가 지금 몸에 문제가 좀 생겨서 수술 받으려고 왔지만 큰돈 들어가면서 여기 온 이유가 있거든. 내 머릿속에 자라고 있는 종양을 최대한 안전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여기에 있다더라. 내일 상담받기 전에 입원 절차 밟았는데 여기 예약이 얼마나 많은지 2달이나 걸렸다. 다른 병원에선 수술을 거부하는 내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을 여기 의사는 분명 제거해 줄 거고 나는 또 성공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지. 너처럼 구질구질한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성공했고 내 자식들만 벌써 셋이야. 너는 아직 결혼도 못했지? 딱 봐도 그래 보인다. 겉모습이 여자 같아야 팔이라도 꼬이지.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 오던 파리도 도망가겠다. 전 남편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날은 제가 상당히 힘든 수술을 했던 터라 피곤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 저와 전 남편과의 위치가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놈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했고 의사 가운을 걸친 뒤 수술을 받기 위해 2달이나 기다렸다는 전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첫 환자로 상담을 받으러 들어온 전 남편과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 전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했는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전시모 또한 의사가 된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냐? 아니, 그럼 뇌종양 수술로 유명하다던 의사가 너였다는 거야? 나는 남자 의사인 줄 알았는데 네가 뇌수술 전문이라고? 네, 잘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제가 의사가 된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뇌종양 수술 전문의인 게 잘못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사람 집도이예요. 뭐라고? 너 어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가지고 노니까 기분 좋았냐? 의사가 됐다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올해 시험은 합격했나 보네. 너까지 게 뇌종양 전문의로 손에 꼽힌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담당 의사인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거야. 내 2달의 시간 당장 보상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의사로서 당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전부 수술을 거부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며? 얼마나 심각하길래 다른 병원에서 다들 수술을 거부했을까? 잘못 건드리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열 올리는 거 몸에 정말 안 좋아. 뇌종양이 있을 때 혈압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살려고 왔으면 상담은 받아봐야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아, 그래. 일단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건지 드러나 보자. 얘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어.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면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건데 여기 아니면 이제 갈 곳도 없잖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자존심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세상 떠나면 끝인 거라고. 역시 보호자분이 상황 판단이 빠르시네요. 여기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신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장애가 생기게 되지만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세상 떠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일단 자리에 좀 앉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너한테 맡길 것 같냐? 멍청한 너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종양 제거해달라고 했다가 과거에 너한테 상처 준 일들 때문에 보복하려고 수술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맡기겠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너는 인정 못해.
전 남편은 저에게 절대 뇌종양 수술을 맡기지 않겠다면서 상담실을 뛰쳐나갔어요. 의사인 제가 위급한 환자를 위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전 남편의 태도와 저에 대한 불신이 저 또한 수술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전시모는 전 남편을 뒤따라 나가더니 밖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나도 절대 저에게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면서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다음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죽어도 맡기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병원을 나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어찌되었든 병원에 앉아있는 저는 의사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주려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 자체를 못 믿어 했어요. 저를 신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전시모가 전 남편의 부인까지 데리고 다시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잠깐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시간을 내드렸고 다른 의사들은 전 남편의 몸 상태를 보더니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거절을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을 꺼냈어요. 눈 한 번 딱 감고 그때 수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이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도 급한 상태라 다시 전 남편의 수술을 먼저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오열을 하면서 살려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수술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모는 다시 예약을 잡겠다면서 이번부터 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절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고집 때문에 위급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쓰러지게 되었고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아마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이미 쓰러졌을 때 머리에 충격을 1차적으로 받았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뇌종양이 뇌에 충격을 가했는지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잘 나간다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신세가 되었네요. 이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길을 잘 만들어놔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본인의 업보인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인생의 길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